챕터 12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호 연구의 자료 수집입니다. 간호 연구의 목적은 실무에 기반이 되는 간호 지식 체계를 수립하여 실무를 개선하고 대상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직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충분한 문헌 고찰과 선행 연구의 검토를 선행한 후에 연구와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고 적절한 자료 수집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 전에는 충분한 문헌 고찰과 선행 연구 등의 검토를 통해 연구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 방법에는 먼저 설문지법이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에 연구 대상자가 답을 기입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응답률이 낮은 우편이나 인편이 있으며 집단별 응답은 응답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대상자가 억지로 응답을 하게 하면 안 되며 응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응답지가 오지 않는 경우 거부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설문지의 구성입니다.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나이, 수입 등의 개개인의 특성에 묻는 항목은 자신의 개인 신상을 먼저 응답함으로써 나머지 항목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의 끝 부분을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 부분에 배열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설문지마다 매번 다릅니다. 개인의 특성이 구체적이면 뒤에, 개인의 특성이 구체적이지 않고 개괄적이면 설문지의 앞에 배열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설문지의 서문에 연구 목적, 익명성, 연구자의 정보 등을 포함하였으나 연구 윤리 심의가 보편화되면서 연구 소개 및 대상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과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서명이 포함되는 연구 동의서를 독립된 양식으로 설문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페이지에는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 설문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지의 유형입니다. 질문지의 유형은 질문지는 연구를 소개하고 설문지 작성 시 소요 시간, 연구 지원 기간, 연구 목적, 연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응답자의 연구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는 연구 주제의 중요성과 유효성, 응답자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답 자료의 무기명이나 비밀 보장,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설문조사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유형입니다. 질문지는 질문의 유형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으로 나눌 수 있고, 먼저 개방형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은 질문의 깊이와 범위를 규격화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응답자의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도록 여백을 주고 예기치 못한 응답이나 질문에 대해 답이 너무 많을 때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응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깊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데 필요한 시간 소요가 단점입니다. 쉽게 말해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방형 질문의 장점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응답을 얻을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응답자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사숙고하여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율이 낮으면 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응답자가 답을 찾기 위해 생각을 조직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이 다양하므로 자료 분석이 어렵고 시간 소요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폐쇄형 질문입니다. 이는 2개 이상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데 응답자는 이미 정해진 답만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응답 시간을 줄이고 코딩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쉽게 말해 객관식 질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찬성, 반대하는지의 척도를 정해 표시가 가능하며 가능한 모든 응답을 포함하고 항목들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폐쇄형 질문의 형식입니다. 폐쇄형 질문의 형식은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이분식 질문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여과형 질문은 앞서 제시한 질문에 대해 반응에 따라 질문하는 거, 선달식 질문은 2개 이상의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 서열식 질문은 속성 정도에 따라 측정 대상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 평정식 질문은 연속선상 숫자를 배정하고 강도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중에 이분식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식 질문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남, 2번 여, 흡연 여부에서 yes or no로 대답하는 것처럼 이분식 질문 혹은 이분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개의 선택지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하여 이는 이분 변수라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과형 질문입니다. 여과형 질문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서 제시한 질문에 대해 반응에 따라서 연속성으로 반응에 따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박스처럼 당신이 임상 간호사라면 예라고 말하면 예에서 예에 해당하는 사람만 임상 간호사인 경우에 근무해본 부서를 선택하도록 하고 아니요 2번을 선택하면 1-1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여과형 질문이라 합니다. 세 번째, 선달식 질문입니다. 선달식 질문은 여러 개의 답을 제시하고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하여 기타의 항을 넣어 구체적으로 의견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유형에서 무교, 유교, 불교, 기독교, 기타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 1번에서 4번까지 제공을 하지만 그 외의 다른 해답을 원할 때 5번으로 해서 기타 항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넣도록 하는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선열식 질문입니다. 선열식 질문은 제시한 여러 개의 답 중에서 우선순위별로 선호를 쓰고 선호하는 번호를 쓰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코드는 각 항목의 이름으로 각각 변수를 만들고 응답된 번호를 입력하여 전체 평균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선호하는 운동 유형을 순서대로 적으며 요가, 조깅, 수영만 고를 수도 있고 요가만 고를 수도 있고 요가, 조깅을 골라 3번 5개 중에 5, 4, 3, 2, 1로 순번을 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째 평정식 질문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속 속성의 숫자를 배열해서 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로 운동 시 느껴지는 피로감을 0점에서 10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NRS 통증 척도와 같이 이렇게 점수를 이야기할 때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할 때 연속성상에서 숫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폐쇄형 질문의 장점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언어 표현이 부족한 사람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수집된 자료의 개량적 분석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 반의 폐쇄성 질문은 응답이 피상적이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선택지가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응답자에게 해당되는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응답자는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담법입니다. 면담법은 연구자가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면담은 개인 면담법과 집단 면담법이 있고 방법은 면대면과 전화 면담, 온라인 면담 등이 다양합니다. 녹음기나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첫 번째 구조적 면담법입니다. 연구자가 질문을 사전에 기획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내용을 같은 순서로 면담하는 방법으로 이거의 장점은 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먼저 면담 이용 응답률이 설문지 응답률보다 높아 대표적인 표본을 얻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적고 융통성과 신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구조적 면담법입니다. 이는 질문지의 내용과 순서를 계획하지 않고 면담 상황에 따라 조정 대상자가 계속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으로 융통성이 있으며 새로운 정보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 타당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마다 질문지와 응답 범위가 달라서 결과를 비교하기 힘들며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비교하기 어렵고 정형화된 도구가 없어 신뢰도가 낮습니다. 세 번째,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은 대상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유형이나 특성, 신체 변화와 환경 변화 등을 측정한 것으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비디오 관찰이나 음성 녹음으로 간접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주로 체크리스트나 관찰 도구 중 구조화된 도구를 활용하지만 현상을 비구조적으로 나열하기도 합니다. 관찰법을 사용할 때는 관찰자 훈련을 통해 측정자 간 신뢰도, 인터레이터 릴레이티비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찰법의 장점은 피관찰자가 조사에 응하기 꺼려하는 상황에서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며 관찰자가 직접 현장에서 사건을 관찰해서 기록함으로써 정보의 깊이와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관찰법은 관찰자의 주관, 편견의 개입이 가능하며 반동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동의 결여 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관찰자 간 관찰 내용 불일치 시 신뢰성과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리적 측정법입니다. 이는 인체의 생리적 변수를 측정한 방법으로 생체 내 측정과 실험관 내 측정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 내의 측정은 살아있는 인체 내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혈압, 체온, 심전도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체 내 측정은 혈압, 체온 등 활력증으로부터 컴퓨터 단층 촬영까지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실험관 내 측정입니다. 이는 인체의 조직을 추출하여 실험관과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측정하여 세포 조직 검사, 혈액 검사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실험관의 측정은 혈당 수치, 일반 혈액 검사, CBC부터 혈액 배액 검사까지 다양합니다. 생리적 측정법의 장점은 사회의 심리적 변수보다는 객관적이며 신경 변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른 측정 방법보다 타당도가 높지만 오차 발견을 못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며 한 체계를 자극할 때 다른 체계에서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체 자극으로 세포 파괴나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측정 도구 그 자체가 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측정 기구가 고가인 경우에 개인의 구입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델타의 기법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측정해서 우선순위를 사정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폐쇄형 질문지를 작성한 후에 전문가가 개개인에게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와 함께 새로 만든 질문지를 보내서 처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염두에 두어 의견을 요청합니다. 새 질문지를 회수해서 다시 분석을 하게 되고 전문가
국가들의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 집단의 의견을 단실 내에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대규모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윤리적 고려입니다. 저는 연구 윤리로 따로 내놨고요. 연구 윤리는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 결과 출판과 관련된 출판 진실성을 포함합니다. 연구 진실성에는 연구 주제 선정, 연구 대상과 규모, 연구윤리위원회, IRB 심사, 연구 대상 수집, 대조군 설정, 실험 수행, 자료 수집 및 정의의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출판 진리성은 과학기술부 2007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와 같은 연구 부정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위조라 하며,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여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연구윤리의 역사입니다. 먼저 연구윤리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계기가 되었는데, 탱트 실험의 극성기이죠. 나치의 유태인 실험이, 만주의 인간 실험이 제2차 대전 때 윤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균 실험이나 가스 약물 실험, 장애인 불임 시술을 통해 윤리적으로 해를 입혔으며, 1950년대 임산부에게 탈리도미드를 복용하여 이로 인해서 기형아를 출산하였습니다. 1932년에서 1972년에는 터스키 매독 연구를 통해서 윤리적으로 해를 입혔는데, 1947년 페니실린이 매독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계속 시행하다가 1972년에 중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2004년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연구함으로써 그때 처음으로 윤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연구의 윤리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역사적 사건을 보면 느림베르크 강령이 1949년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국제 연구 윤리 지침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느림베르크 군사재판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윤리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허용 가능한 의학 실험은 제10조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발적인 동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참여 중단,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손상, 불구, 죽음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고 연구로 인해서 이득과 위험의 균형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정신장애자에게도 어떠한 특별한 처치도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싱키 선언입니다. 세계 헬싱키 선언은 1964년에 채택되었으며 2000년대에 개정되었습니다. 세계의학협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치료적 연구와 비치료적 연구를 구별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얻기 위해 건강한 참여자를 상당히 큰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 정당히 해야 하며, 연구자는 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상을 보호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헬싱키 선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 원칙에 따라야 하며, 연구 대상자, 피험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윤리적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제2. 실험 계획과 수행은 독립적 윤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3.
연구 대상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과학 발전과 사회 이익에 앞장서야 한다. 제4.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연구 대상자들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제5.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와 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6. 연구 자체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등에 관해서 연구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그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 동의는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된 위치에 있는 의료인이 받아야 한다. 제8. 법률상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 법률상 제9.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연구자는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10. 학술지는 이 선을 준수하지 않는 논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이야기하는 연구의 윤리와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벨몬드 보고서가 있습니다. 1979년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리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미국 내 연구 관련법 제정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문 분야별 연구 강령을 구성해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인 원칙과 가이드를 주어서 실무와 연구의 경계와 기본적인 윤리 원칙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연구 윤리의 배경을 보면 1968년 미국 간호사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연구 윤리에 관해 지침을 처음 발표하였으며 2001년에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을 출간하였습니다. 2012년 국제간호협회에서 ICN에서는 간호사를 위한 윤리 강령을 개정하였으며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이 1972년 5월에 제33조로 나누어져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인간은 5가지의 기본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는 윤리 원칙을 입각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 사생활 보호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란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지, 공유하지 않을지를 대상자가 결정할 권리이며 대상자는 자신의 정보 공유의 시간, 장소, 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익명성 비밀 보장입니다. 익명성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비밀 보장은 대상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등한 대우입니다. 이는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모든 개인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공정에 입각한 권리입니다. 5번째, 위해로부터 보호의 권리입니다. 선행을 하되 해를 주지 않는다는 윤리 원칙에 입각한 권리로 연구자는 반드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자신의 연구가 어디에 속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에 있고 어떻게 예방 혹은 처리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연구의 동의서입니다. 연구 주제, 내용, 권리 등을 기본적인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설명과 연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로 구성하고 연구 시작 전에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연구 동의의 형식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연구 동의서에 포함할 내용은 연구에 대한 개요, 연구 목적, 연구 과정,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이익에 대한 설명, 익명성, 비밀 보장,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부분적인 정보 이용에 대한 승낙 등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동의서에 대한 예시입니다. 다음은 설문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예시입니다. 연구 동의서에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가 있습니다. 이는 연구가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윤리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또는 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연구자가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 시행 전에 자신의 연구 계획 프로포절과 프로토콜, 설문지, 연구 동의서, 연구원의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서 연구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는 연구자가 자료 수집을 하기 전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대상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무료 연구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IRB 심의 절차입니다. IRB 심의는 그 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제가 예시로 들은 거는 전남대학교 병원 생명의학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윤리 IR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자에게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심사 면제 여부는 해당 IRB 신속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266쪽에 해당되는 연구의 경우에는 IRB를 그냥 받지 않고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연구가 면제된다라는 것을 연구윤리위원회 IRB에 똑같이 심의 결정하도록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연구심의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한 아까쯤에 연구윤리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받는 거 우리가 그리고 제가 과제로 내줬던 e-러닝을 통해서 윤리 교육을 받은 것은 우리가 팀 과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e-러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는 연구자는 연구 계획, 프로토콜과 설문지, 연구 동의서 양식을 개발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한 기술로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자료 수집 기간, 대상자 리크루트 과정, 연구에 대한 설명 과정,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보관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연구자는 특히 어떻게 윤리적으로 대상자를 보호하고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술하여야 하며 자료 수집 과정의 기술의 실제 예는 페이지 2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시작되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땡땡월 땡땡일부터 2018년 땡땡월 땡땡일까지이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 시작 전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50병상 미만의 노인 요양시설 3개를 이미 선정한 후 시설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협조를 받았다. 시설 내 게시판에 본 연구에 대한 관한 포스터를 부착하여 관심 있는 인지장애가 없는 연구 대상 노인이 자발적으로 연락하도록 하였으며 참여를 원하는 노인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연구 동의를 받은 후 이미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에 1:1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연구 대상이 노인이므로 면담 동안 조금이라도 피로를 호소하거나 피곤한 기색이 보이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진행하였으며 면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자료는 모두 숫자화하여 개인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연구에 대하여 연구의 자료 수집에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한번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2 자료 수집과 윤리적 고려에 대한 챕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할 거며 자료 수집을 할 때는 윤리적으로 꼭 고려해야 할 이러한 사항들을 어기지 않고 자료 수집을 해야 우리가 퍼블리시 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자료 수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